사법적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그러지 마라. 사실 네. 운동권 방식이거든요. 그때는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경찰이 조사하거나 뭐 안기부가 조사하고 보안사가 조사한다거나 검찰이 조사 이렇게 하면 가면 그때는 뭐 고문도 일상화돼 있고 조작도 일상화돼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일단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하지도 않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거지. 반성하는 건 그 독재 굴종하는 거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뭐냐? 형량이 올라가죠. 형량이. 반성의 판사는 여지가 없다고. 반성을 안 하니까 형량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지 않죠.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 하고 얻는 거 뭐냐? 그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민심을 얻는 거죠. 그때는 독재 정권이니까 저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사형을 당하거나 자기 형량이 올라가는 걸 감수하고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한다. 이러니까 이제 민심을 얻는 거.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민심을 얻는 것도 아니면서 일단 이재명 대표 대표 연임 문제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르면 이달 중 연임 출사표를 던질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연임하면은 사실은 역대 두 번째로 연임한 대표가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연임한 대표는 김대중 당시 총재였나요? 총재였나요? 대표였나요? 그분이 유일했죠.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때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 총재 시절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고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그 집권당 대통령이 총재직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 뒤를 놓고 보면 사실은 대통령 패배한 분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흔치는 않았고 가장 빨리 나온 분이 제 기억에는 97년 대통령 선거 패배했던 이해창 총재가 그 이듬해 98년 8월 달인가? 뭐 그때 이제 복귀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듬해 그러니까 8월. 98년에. 네. 그때가 지방선거 참패를, 6.4 지방선거 참패를 하고, 총풍, 세풍, 안풍 사건이 뭐 그 즈음에 하여튼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있으니까 이해창 총재가 복귀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복귀한 거가 있고. 문재인 후보도 대통령 선거 2012년에 패배했지만 2015년 그쵸. 2월 달에 네. 그때도 나올 때 너무 이르다 그랬어요. 그때도요? 그때도 3년 뭐, 만인데도요? 그때도 지금 이 당대표 나오는 게 맞냐.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이 좀 당대표 맞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하셔라 막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당대표질 않았나요? 나왔는데 실제로 그때도 문재인 대표가 나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했죠. 근데 이건 뭐 지금 3월 9일 날 패배한 대통령이 바로 있는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지금 나간 거잖아요. 그때 국회 개항 보궐선거에. 근데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서울시장 거기 원래 국회의원 하고 있는 송영길 당대표가 본인들은 그건 인정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장으로 간 거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긴 거예요. 왜요? 무슨 얘기냐면 네. 인천시장, 인천에서 쭉 5선을 했고 인천시장을 했던 송영길이 서울시장을 가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했던 분이 개항을 갔어요. 스위치. 근데 스위치도 했지만 이것도 당대표가 서울시장 가려고 그걸 비워준 것도 그렇고 그 서울시장으로 인천시장이 간 것도 그렇고 경기도지사가 개항으로 간 것도 진짜 그렇지만 그러네요. 정말로는 그 분당에 네. 본인이 성남시장 했고 경기도에서 했던데 거기 보궐선거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안철수가 그리 나갔는데. 어머나.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나.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이제 그렇게 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이었고 그 개항 보궐선거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 선거도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했지만 나올 거로 이제 그때쯤이면 다 예견됐던 거고 이번에도 그렇게 쭉 왔기 때문에 저는 뭐 김영진 찐명이라 그러는 분인데 그분은 연임은 안 좋은 거다.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분 전화기 무사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우상호 전 의원도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8월 달에 하게 되면 임기가 2년이잖아요. 당대표들은 다 여야가 다. 그럼 지방선거까지는 치르게 돼 있어요.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면. 2026년 8월까지 하는 건데 8월이면 대통령 선거 1년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당권 대권 1년 조항을 민주당은 1년이고 국민의힘은 1년 6개월인데 그 조항을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연세이기 때문에
하는 게 좋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할 거라고 보는 근거는 근거. 첫째. 일단 체포동의안 통과와 지난번에 국회의장 경선의 결과를 보고 이거 안 된다. 이게 아무리 안심할 수 없다. 안심할 수 없다. 이거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도 그러겠지만 지지자들이 당대표를 나와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아직 꽉 쥐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국회의장 경선 그 전에 체포동의안에 그걸 트라우마라고까지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쨌든 체포동의안은 그런 정도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나와야 된다. 틈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들이 주변에 나와서 안 된 게 없어요. 안 한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할 것으로 보는데 모르죠. 근데 그래서 저는 뭐 나올 걸로 보고 나오면 뭐 지금 뭐 상대가 없을 테니까. 상대가 없다. 네, 없잖아요. 비주류가 뭐 지금 누가 나오겠어요. 이게. 그러면 또 그때 원내대표처럼 원내대표 한 명 나온 것처럼 또 그냥 추대 형식으로 될 것 가능성이 많죠. 명분은 뭐예요? 민주당의 명분. 진짜 이유는 뭐 우리가 뭐 체포동의안 정도로 추측이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그 주류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쭉 보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방어에 입을 수 있는 모든 방탄조건이 다 있겠다 이러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법안도 그렇고, 국회 안에서 뭐 검사 탄핵이라든가 뭐 판사 탄핵 얘기까지 뭐 나왔어요. 특검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략적으로 보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전략으로 보면 별로 좋은 전략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는 소수파로 됐고 그리고 여소야대 국면이었거든요. 다 세 분 다. 그러니까 국회하고는 어차피 대화라고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독재에 대한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2020년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못 된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그 의석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중간에 2020년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180석인가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노태우 대통령도 3당 합당으로 뭐 200석이 넘는 것도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180석을 넘기고 나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뭐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뭐 검수완박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에도 이런데 180석 넘는 정당의 대통령이 이재명이야. 이게 감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다. 그럴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서 대통령과 국회 권력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자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딱 돼서 2년 동안 보니까 아니 저기는 겨우 110석 넘는 의석 갖고도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야당을 상대를 안 하는데 야 진짜 이 150석이라도 넘기면 정말 볼만하겠다. 이건 안 되겠다.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독재에 대한 게 있으니까 국회와 대통령 권력을 다 가진 정당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재명이나 윤석열 대통령처럼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건 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도 견제하고 차라리 국회하고 대통령이 싸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럼 다시 보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뭐 특검도 하고 뭐 탄핵도 뭐 하겠다고 하고 지금 뭐 장관 탄핵했고 검사 탄핵해서 지금 헌재에서 다 기각됐지만 예. 그래도 했잖아요 지금 다 사상 초유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 그 밀어붙이면 야 이 180 몇 석을 갖고 있는 그 저 개혁신당 빼고 나면 189석이잖아요. 180 그 저 진보당까지 개혁신당까지는 190이고 개혁신당 빼면 189석까지는 거의 뜻을 같이 할 텐데 야 이 정당의 대통령이 민주당이면 강성 대통령이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이면 또 밀어붙이겠구나. 이게 좋은 전략은 아닐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세요. 지난번에도 수도권에서 100석 넘겼어요. 네. 이번에도 수도권에서 100석 넘겼어요.
그래서 뭐 180석 이상의 법약권을 얻어서 뭐 패스트트랙도 다 무력화시켜. 그러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법안을 통과시켜요. 다 통과시킬 수 있지. 그럼 대통령 다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문제는 대통령이 제2요구를 했을 때 200석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최상병 특검이 좀 특별하지만 지금처럼 국회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저기 이탈표가 몇 표가 되겠어요. 저는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적어도 뭐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지금 뭐 안철수나 김재섭 정도는 모르겠지만 김재섭도 잘 모르겠어요. 안철수는 오늘은 공개적으로 지금 김현정 뉴스쇼 나왔는데 통과에 찬성할 것 같은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한 뭐 두세 명이지 8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상임위를 뭐 국회 구성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한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탄핵한다 그러지만 뭐 지금 헌재 같은 거 지금 헌재 구성으로 보면 별로 뭐 실효성이 없고 대법원으로 올라갔을 때 그 이재명 대표가 전에는 그 선거법 위반 올라갔을 때 문재인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왔잖아요. 아슬아슬하지만 권순일 대법관 있을 때요. 뭐 그때 네. 민주주의 숨쉬는 공간이라는 걸로 나왔지만 지금 구성에서는 그것도 기다리기가 어렵다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탄핵한다 그러는데 그 탄핵이 직면하면 지난번에 이동관 사례를 못 봤습니까? 또 그만두겠죠. 김용일 위원장도. 또 제3인물이 들어오면 또 임명해갖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잘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다 저지할 수가 있잖아요. 막을 수 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원하는 걸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뭐 개혁법안을 합니까? 정치적 거래를 하지 않는 한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윤 대통령하고 아이고 우리 좀 거래 좀 합시다. 원하는 거 서로 다 한 거 이렇게 하기 전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뭐를 잃고 있느냐? 이건 뭐 좀 국회를 장악 다수파가 되더니 법대로 다수결대로다. 야 이거 대통령도 민주당이면 뒷감당이 안 되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전략은 아닌데 저렇게 하는 걸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일단 사법적 리스크는 좀 막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이 보여요. 사법적 리스크가 결국 첫 번째 리스크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오늘 경향신문마저도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연임을 하게 되면서 지금 민주당은 오로지 방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예를 들어서 표적수사 방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이라든가 등등의 죄가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그동안 뭐 국민연금 이슈라든가 그 다음에 종부세 완화 이슈라든가 하면서 뭔가 수권 정당으로서 이게 이미지를 좀 갖추고 있었고 중도층도 이런 민주당 좀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행보를 보면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최고 제일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갈치자가 되는 게 뭐냐요? 왔다 갔다. 이제 총선 승리하고 민생에 좀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잠깐 보였어요. 이하영 부지사의 판결이 1심 판결이 모든 걸 돌려놨구나. 모든 걸 돌려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1심 판결을 일단 살고 그 보자. 죄가 중형이 나오잖아요. 9년 6개월이 굉장히 중형인데 그 중형 중에 사실은 그 대북송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대납한 거다. 그래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1심만입니다. 아직 1심만 1심이죠. 나왔습니다. 이게 대납을 한 거지만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의 이익의 최종 기착점은 이재명 지사다. 이제 이런 판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간단치 않죠. 예를 들면 뭐 다른 것들 뭐 대장동이든 뭐 FC 이런 것처럼 뭐 배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다툼의 여지가 좀 있잖아요. 귀에 가면 귀걸이. 이건 배임은 진짜 약간 배임은 코에 가면 코걸이. 그러니까 예. 그 행령이나 뇌물하고 좀 다르잖아요. 오죽하면 뭐 이복현 금감원장 이건 조금 뭐 조금씩 완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적어도 네. 그러니까 상법상 또 배임 또 형법상 배임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동시에 뭐 정리는 안 되더라도 좀 숫자적으로 이 문제는 조금 정리해야 된다. 괜히 위축시키는 거니까 투자나 이런 모든 좀 유례 없이 많이 처벌하고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저는 직권남용도 그렇게 무선된지 몰랐어요. 그게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묻거든요. 아이고 윤석열 후보자 검사로 언제 임명됐냐? 그 90 언제다 초에.
그 중앙지검장 돼서 국정농단 수사하기 전까지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건이 몇 건이냐.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뭐라? 한 자리 숫자에 한 자리 숫자. 그리고 그 몇 건이 안 돼. 거의 한 굉장히 오랫동안 했을 텐데 30년 가까이, 25년이나 30년 가까이 하는 동안에. 그 나머지는 그 뒤에 다 기소한 거예요. 국정농단 수사하면서 직권남용. 제 기억으로도 약간 사문화되어 있었어요. 사문화돼 있던 거죠. 이제 박근혜, 최서원 그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그냥 웬만한 죄는 다 일단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때도 또 기소의 논리가 또 무슨 경제 공동체라는 또 하여튼 그런 게 어떻게 법정에서 다 인정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안 간다. 경제농단 낯설다. 예, 낯설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최서원은 경제 공동체다.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는 더욱 경제 공동체일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가 빼도 박도 못하는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그거는. 근데 국민권익위가 처벌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화영 그 1심 재판 이후 민주당 전체가 굉장히 다시 옛날에 방탄 그 총선 승리 이후에 좀 보였던 여유 있는 모습에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건 분명해 보이고 여유가 좀 없어진 것 같고 다시 법원의 시계가 좀 빨리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이걸 또 촉발시킨 게 한동훈 위원장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헌법 84조를 얘기를 했어요. 84조에 그 현직 대통령이 내후애란을 빼고는 내란 때나 또 이런 걸 빼고는 뭐죠? 그 하여튼 형사상 소추를 되지 않는 근데 형사 소추가 그 탄핵 심판과 탄핵 소추가 다르듯이 형사 소송과 형사 소추는 다르니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없다는 뜻이지 이미 재판 중인 거는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런 자기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 방점은 이 헌법적 그 논쟁을 하려고 했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논쟁을 촉발시킨 것에 던진 메시지 핵심은 그 대한민국은 이게 미국처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정리할 수가 없다. 이 상황이 되면. 그러니 법원이 이 상황이 오지 않도록 빨리 해라. 어느 쪽으로 결론이라도 빨리 내야 된다. 해라. 저는 이 얘기를 했던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 그럼 판사들도 헌법학자들이 계속 84조 갖고 얘기를 하면 야 이건 시끄러워진다. 그러니 이거 판단을 하자. 실제로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사실 재판이 조금 많이 오래 1심 재판, 이화영 재판만 해도 몇 년을 갔어요.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그럼 재판이 다 선거법 위반 재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길고 다 그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라는 뜻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근데 거예요. 일리 있는 한동훈 위원장은 말씀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는 제가 이제 여기 국민의 한 사람 여기 정치대학이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 옆길을 새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옆길을 잠깐만 갔다 오면 저는 의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치 분석을 할 때 사람들은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윤석열이 경로해갖고 이렇게 말을 했대. 한동훈이가 또 이랬대. 이간섭이 이렇게 통보를 했대. 또 장재원이가 이렇게 말을 했대. 이재명이 이렇게 했대.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의 그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자들도 그걸 갖고 저한테 물어요. 무슨 의도신가요? 아니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전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건 곧바로 실행돼서 현실로 나타날 거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의지예요. 사람이 그런 의도는 있는 건 알겠는데 정말 그렇게 의지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는 핵무기 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대만을 접수하겠다. 저는 의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도보다 중요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의도보다 중요한 게 저는 의지라고 보고요. 세 번째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인 역량에 그럴 힘이 있냐 없냐. 가능성. 역량. 그럴 수 힘이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이 대만을 접수할 힘이 있냐. 북한이 핵으로 우리 위협하지만 진짜 북한이 핵으로 위협해서 미국과 한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역량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고 의지가 있고 역량이 있냐. 정말 중요한 건 네 번째입니다. 실행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준석
그 자식 그 당대표 좀 쫓아내겠어. 뭐 주변에 얘기했다. 얘가 그런 의도는 다 알았어. 근데 진짜 의지도 굉장히 강해. 역량도 돼. 되죠. 대통령인데. 실행도 했어. 네 번째가 실행이잖아요. 쫓아냈어. 다섯 번째. 그래서 결과를 얻잖아요. 다섯 번째. 이 다섯 가지가 그러니까 의도나 의지나 역량이나 실행이나 결과. 이게 중요해 보이지만 저는 이 다섯 가지 다 무시합니다. 그러면 정작 제가 보는 건 뭐냐? 여섯 번째. 파장이에요. 파장. 이것에 안 보이는 거. 제가 이제 이 파장 얘기를 할 때 지금 홍대가 왜 뜬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그 전에 홍대가 뜨기 전에는 핫플레이스가 신촌 2대 입구가 핫플레이스였어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는. 지금 30년 전 말씀하시고 80년대, 90년대. 근데 80년대, 90년대 그런데 갑자기 홍대 입구가 지금은 확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뜨게 된 계기가 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볼빨간 사춘기가 BTS의 노래인 줄 아는 분이다 보니까 지금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 조금 20년 전 얘기지만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중요한 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이 94년인데 서울시가 쫙 한강다리를 점검했더니 당산철교가 이거 조금 노후됐다. 예. 근데 이게 당산철교는 2호선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순환선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데네. 근데도 뭐 성수대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를 손을 봐야겠다. 2년간 끊기로 결정을 해요. 맞아. 그러니까 2년간 끊으니까 시내에서 전철 타고 온 사람들은 다 합정이나 홍대 입구 다 내려서 버스 타고 건너와야 돼.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홍대가 뜬 것처럼 결국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의 파장이 홍대가 뜨는 홍대 뭐 지금 상수 이런 데가 뜨는 이런 파장을 놨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건 더 얘기야. 옛날 얘기야. 그래도 들어두시면 사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야. 알았어요. 60년대 소양강댐 건설을 한다는 거 엄청난 국책 사업이죠. 이게 뭐 소양강댐은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댐이고 그때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거기 이제 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 이제 거기서 받은 그 물량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현대건설도. 그렇지만 정주영 회장은 딱 지도 갖다 놓고 딱 짚으면서 여기 땅 다 사들여라. 그게 소양강댐이 만들어지면 상습 침수 지역을 벗어나는 서울 땅. 그 전에 비만 오면 잠겼는데 이제 안 잠기랬다. 압구정동 땅을 그게 다 사서 압구정이었던 거기다가 현대 아파트 짓고 현대 백화점 짓고 다 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은 뭘로 벌었냐? 소양강댐 공사에 참여해갖고 번 돈보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돌아가서 우리가 홍대가 뜬 이유, 압구정동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했는데 결국은 의도나 의지나 역량이나 실행이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뭘 딱 던지면 헌법 84조 갖고 그게 그때 가서 뭐 이러니 저러니 논쟁할 일이 아니라 재판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상기시킨 거고 환기시킨 거고 왜죠? 판사들도 야 이거 이 논쟁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이게 걷잡을 수 없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이 속도가 빨라지죠. 왜냐면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거 시끄러워지겠다면서 두려움부터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 진짜 많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논쟁 와중에 재밌는 논쟁이 하나 있었어요. 기사들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도 주로 쓴 거지만 좋다. 새로운 사건에 대한 기소는 못 한다고 치자. 형사소추 안 된다고 하니까. 기존 사건의 재판도 안 된다고 치자. 근데 이미 2심까지 끝나 있는 사건. 사실심은 다 끝난 사건. 끝난 거지 대법원에서 그 집행유예 근거 이상만 나오면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만두는 거는 이견이 없다. 이런 보도를 쏟아냈어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했던 거에 대법원이 판결을 그럼 안 하고 있어. 이거의 취지는 대통령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는 판결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년 끌고 가면 그거 갖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건 지금 그렇게 법의 취지상 우리는 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그 전에 끝난 거를 당신들이 끌어갖고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사태를 막기 전에 빨리 마무리 지어라. 그런 얘기로 들려서 이거는 뭐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가 조금 그전보다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여유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이 정확한 게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그 전까지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 몇 프로였죠? 그 몇 프로 갖고 싸우고 있었죠? 14%?
14% 받겠다? 24%였나요? 24% 국민연금 받겠다 하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 24%는 아니고 그 보험료율은 9에서 13으로 올리는 거고 44%. 그다음에 44는 원래 뭐 소득대체율. 43과 45에서 소득대출. 그 소득대출은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40년 넣었을 알겠어요. 때 이겁니다. 근데 오케이. 그 소득대체율 44%도 받겠다 하면서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바뀌었나라는 인식을 줬던 데 비하여 다시금 어제 굉장히 센 발언을 해서 많은 언론들이 특히 보수 언론들이 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한 건데요. 이 부분에서 게다가 이 또한 양문석 의원 또한 야 애완견 그거 애완견에 대한 모욕이야. 왜 그래? 쓰레기를 왜 개에 비교해? 우리 개가 싫어해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거들었는데 이런 거친 발언 여유가 없어진 걸로 좀 봐도 무방하겠지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네. 아니 그 판결을 갖다가 야 판결 가지고 우리가 쓴 건데 그 뭘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얘기하냐 이제 이 얘기일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 검찰 공소장 그러니까 제3자 뇌물 혐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돼서 뭐 얘기를 좀 한 걸 텐데 뭐 이 부분이 잘 크더라고요. 문제 삼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난번 다른 재판에서 이렇게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은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다라는 국정원 보고서가 있었는데 왜 국정원 보고서는 갖다가 다른 재판에서는 증거로 인정된 게 있는데 이 재판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질 않았다. 그런데 다른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 그 부분은 한 번도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서는 왜 여기서는 나한테 불리한 증거만 계속 내보내느냐. 왜 그래서 이것은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국정원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이나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충분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도 있었는데 왜 그거는 보도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제가 논쟁할 수는 없고 지금 확실히 그 민주당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거 뭐 판사가 나오면 판사를 공격하고도 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그런 배후에 이것이 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 도움이 될 거냐라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보이고 뭐 그런 거가 지금은 그 전략적인 생각을 할 여유가 지금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민주당 상황은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조홍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전 의원이 이재명 애완견 발언 방어 나선 분들이 애완견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이 뭐냐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를 들어 뭐 생태탕이 하루 종일 뉴스에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뭐 다른 불리한 뉴스들이 사실 뭐 사리에 맞지 않는 뉴스 뭐 그 다음에 뭐 검찰과 언론의 뭐 검언 유착 뭐 그 부분이 계속 나온다던가 아니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 뭐 저축은행 사건을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뭐 관여했다라는 뉴스가 하루 종일 다루고 잘못된 녹취록이 나와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애완견이다 이런 표현까지는 안 쓰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은 이 말이 거친 거는 인문학에 많은 조예를 가진 분으로서 그걸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뭐 그거는 뭐 개인 성향에 관한 얘기니까 뭐 말이 좀 거친 분들의 말은 거친 건데 제가 그거에 대한 논평할 생각은 없고 뭐 양당의 이쪽에도 뭐 그렇게 거칠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없는데 다만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은 조국 사태 때부터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지금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1980년대의 그 운동권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아직도 여전히 DNA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그 조국 사태 때도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글로도 많이 썼어요. 정치적 리스크, 사법적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그러지 마라. 사법적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이건 이제 마라. 80년대 얘기거든요. 80년대 네. 운동권 방식이거든요. 사법적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돌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는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경찰이 조사하거나 뭐 안기부가 조사하고 보안사가 조사한다거나 검찰이 조사하고 이렇게 가면 그때는 뭐 고문도 일상화돼 있고 조작도 일상화돼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일단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하지도 않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거지. 반성하는 건 그 독재 굴종하는 거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적이니까. 아니, 나쁜 놈들이니까. 적이라는 것보다 이 재판의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통성 자체를. 그러니까 재판의 정통성 자체를 당신이 판사고 이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샤우팅하고 싸우고 막 그런다. 그런 결과가 뭐냐? 형량이 올라가죠. 형량이. 반성의 판사는 여지가 없다고. 반성을 안 하니까 형량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지 않죠.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 하고 얻는 거 뭐냐? 그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민심을 얻는 거죠. 그때는 독재 정권이니까 저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사형을 당하거나 자기 형량이 올라가는 걸 감수하고도 저 사람들 저렇게 한다. 이러니까 이제 민심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민심을 얻는 것도 아니면서 그 방식대로 싸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판결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경심 교수 판결에도 판사가 뭐라냐면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4년 때리는 거예요. 조국 장관 때릴 때, 최강욱 의원 때릴 때 다 똑같아요. 이번에 이하영 지사의 얘기 때도 무슨 얘기냐, 판사는 인정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동일한 거예요. 왜? 이 뒤에는 정치로 돌파해야 된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한 전략이기 때문에 법원한테 안 먹힐 때 80년대나 통할법을 80년대 전략이다. 그걸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약간 개혁보다는 혁명적 사고.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다, 탄핵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밀어붙이고. 예, 이렇게 지금 뭐 우리가 판사도 탄핵하겠다 이러고 언론도 저건 애완견들이니까 저것들은 그냥 다 개혁의 대상, 혁명의 대상. 몰아붙여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그 제도 정치 안에서 대의정 안에서 주어진 한계 그리고 상대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는 이게 바깥에서 조폭끼리 싸움이 아니고 아무리 격렬하고 피가 나오더라도 격투기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룰 속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격렬은 하지만 우리가 뭐 권투보다는 격투기가 더 격렬하지만 아무리 격렬해도 그 룰이 있어요. 승자 패자를 가리는 심판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바깥으로 내려오면 조폭들은 아무거나 뭐 핵칼로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은 어쨌든 우리가 대의정을 부정할 수 없으면 그 룰 안에 싸워야 되는데 이 선을 지금 넘나드는 것 같아요. 인식이. 그래서 그게 알겠어요. 그러면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텐데 이게 도움이 되겠냐. 실제 지지율이 지금 중도층 지지율이 22%까지 갔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20%로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짧은 기간 내에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워낙 높으니까 이건 다 묻혀있는 거고 지금은 윤 대통령 혼 좀 내줘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에도 계속 반영될 거예요. 이런 표현을 정말 요즘은 정말 쓰면 안 되는 거라 제가 안 쓰는데 쓰지는 않고 조심해서 쓸 건데 먹김에 뭐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윤석열이 너무 싫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을 찍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홧김에 뭐 한다. 그거 참. 네네. 그걸 아니 제가 늘 써왔던 것들을 지금 제가 자제하고 안 쓰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유튜브로 괜찮아요. 그거 내가 안 써. 내가 옛날에 정치적 자폐란 말을 좀 그거는 썼다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신문에 쓰고 이제 사과를 하고 안 쓰고 했어.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 표현 홧김에 뭐 한다 이것도 나는 다른 게 잘 안 떠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화나는데 이거 혼내주려고 내 이 상대방을 더 좋아한다 찍는다 이러는 거 이게 아주 매우 적절한 표현이 비유인데 홧김에 불륜한다.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국면 자체가 윤 대통령 좀 우리 잘못했다는 걸 분명하게 좀 보내줘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높은 것도 딴 거 아니라고 봐요. 윤 대통령한테 우리 화났어. 지금 너무 화났어. 그거에 대한 투사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다 투사체라고 뭐 총선 결과도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이재명, 조국, 추미애, 이준석이 모두 배치단 거는 우린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가 났어요. 채찍이죠. 네, 회초리 제일 아픈 회초리를 들은 건데 그런 면에서 좀. 난 고음 피우가 되게 마음에 드네요. 민주당 계속 할 겁니까? 아니, 오늘 민주당 하고 끝나는. 아니, 이제 30분 남았어요. 뭐 30분이요? 11시에 끝내야지. 안 보낼 건데. 요 뭐죠? 링이 몇 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오각형? 육각형?
이거 제가 얘기 안 하려고요. 제가 격투 기자를 안 봐서 하여튼 사각예린, 권투는 사각예린입니다만. 사각인데 예, 요것은 제가 보기에는 UFC가 오각형 아니면 육각형일 이게 텐데. 볼빨간 사춘기 이후에 제가 잘 모르는 거를 얘기를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거기 안에서 룰대로 싸워야 되는데 마치 그 밖에서 싸우는 모양새를 아직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도 와닿고 거기에 제가 감히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아직도 본인들 체급을 제일 낮은 체급이 뭐죠? 제일 약한? 그때 얘기 안 해요. 미들도 아니고 뭐죠? 플라이급이죠. 그 나이가 플라이가 라이트 플라이급 같은 게 있는지 모르지만 보통 제일 가벼운 거 플라이급이라고. 그 체급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좀 반칙을 해도 우리는 좀 거칠게 물어도 사람들이 용납해 주리라 이해해 주리라 하는 그러니까 그게 미안하지만 뭐냐면, 지금 헤비급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80년대 운동권은 그렇게 해도 약간의 일탈이 있어도 다 국민적 동의를 받아냈고 법을 넘어서 그러니까 그때는 반합법 투쟁 또 비합법 투쟁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이 너무 기득권을 위한 법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해했죠. 그 반합법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 정당성을 획득할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적으로 돌파가 가능했던 건데 그 DNA 속에 그 정책 절차보다는 이걸 둘러 엎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남아있다면 네. 80년대 운동권에 좀 이게 DNA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이 보이고 제 눈에는 그것이 지금 2024년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위험하다. 네.